사전선거 관련돼서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간담회 기사를 하나 좀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인데, 이 국조특위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저 차진아 교수님 계시잖아요. 항상 좀 바른 헌법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고 정말 헌법학의 대가이신데, 이분도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사전투표 폐지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게 이제 전문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 민주당 추천을 받은 사람도 나오고 뭐 조국혁신당 등등도 다 나오기 때문에 각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되는 얘기, 헌법에 맞는 얘기는 차진아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기사 자체는 요거 지금 내용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차진아 교수님이 요 내용 말고 제가 그 기사 말고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사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전선거가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전선거가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 해봤자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치 신인하고 현역 의원이 붙었을 때 정치 신인은 가뜩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 선거운동도 끝나기 전에 한 4, 5일쯤 그 전부터 사전선거를 통해서 이미 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후보자들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원래 본투표를 하게 되면 본투표 날 선거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하다가 본투표 날이 되면은 각자 우리가 그동안 선거운동 한 거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좀 혼자 고민하고 숙고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투표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투표하러 가는 기간 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인데 구청 공무원인데 구청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투표소 앞에서 째려보고 있으면은 쉽게 알아서 투표 못하고 좀 압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투표는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투표 때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돼요. 만약에 본투표 때 제가 선거운동하고 다녔다, 그러면 저는 바로 당선 무효형이에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사전투표 때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때는 선거운동을 다 해요. 사전투표가 지금 제가 가르마 얘기를 많이 중간 가르마인가요? 오늘 제가 머리 헤어컷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간 가르마를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거기서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줘서 그런 건데 사전선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헤어스타일은 나중에 저희가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머리 펌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른 거예요. 거기서 드라이를 좀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르마가 약간 좀 이상하려나요? 근데 뭐 제 가르마보다 사전선거제가 훨씬 중요하니까 사전선거제는, 그래서 사전선거 하는 그 이틀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옆에서 막 선거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본투표 때는 아무도 딱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못해요. 이 자체가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진아 교수님이, 저도 그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의 원칙이 때 비밀투표라든지 보통투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 관련돼서는 또 소위 말하는 자유투표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사전투표 때는 그냥 선거운동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전선거까지 후보가 있다가 본투표 직전에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사전선거 때 투표를 하신 국민들과 본투표 때 투표를 하신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릅니다. 내가 사전투표를 할 때는 후보가 분명히 4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 혹은 뭐 다른 후보라도 사퇴를 했어요. 그럼 이 3명이 남았을 때 내 선택권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 개인 사정에 따라서 국민들이 뭐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지 하는 건데, 그때마다 누가 언제 사퇴하는지에 따라서 투표의 기본 원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선거 원칙도 위배돼서, 제가 오늘 그 차진아 교수님한테 해외에 우리처럼 하는 데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우리처럼 하는 데는 없다. 우리나라만 독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선거는 폐지되어야 맞는 거고, 오늘 그 나오신 분들 중에
선관위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미 사전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 상태대로 유지해서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사전선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보십시오. 특정 정당이 어떤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반칙이 있는 거고 구멍이 있는 거고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민주당은 이게 진짜 공평하고 사전선거 제도가 좋은 거면 없애든 안 없애든 똑같은 거잖아요. 애초에 민주당한테 뭔가 짬짬이가 되고 선관위랑 한몸이 돼서 유리한 국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왜 사전선거를 그렇게 고집합니까? 국민들이 싫다는데. 유전님이 법안 발의하라고 했는데 법안은 이미 다 여러 군데 발의돼 있고 저도 서명을 많이 해서 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안은 제출돼 있어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특히 관내 사전투표가 문제예요. 이게 관내 사전투표는 내가 딴 데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지가 이제 외국 같으면은 다 당일에 수개표 하는 곳에서는 투표함부터 투표지까지 국민의 눈을 한시도 피해가는 시간이 없어요. 늘 국민의 감시하에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한 그 용지들하고 그게 이송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시를 벗어난다는 건 뭐냐? 이미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마술사가 마술을 보여줘도 상자 안을 다 보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마술할 때도 뭔가 스킬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참정권의 행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검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부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전선거 제도는 오염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제 사전선거 말씀하실 때요. 선거제도를 못 믿겠다 이런 말씀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얘기 외에도 우리가 논리를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에 활용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강조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애초에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사전선거하고 또 한참 있다가 본선거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사이에 후보가 사퇴하거나 후보들 중에 성범죄 저지른 게 그 사이에 밝혀지거나 하면 국민들의 투표 의사가 왜곡되는 거거든요.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사전투표 직후에 어떤 사람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그 사람의 투표로서 응징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제도 자체로 비정상적으로 설계가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선거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저 헤어스타일에 대한 반응이 좋네요. 이게 저도 뭐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윙하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머리가 눌려 있거나 어디 비어 있거나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그 점심시간 때 미용실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서버실도 가봤는데요. 서버실에 이게 지금 출입 절차나 이런 것도 또 본인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밀행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안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을 하면 누가 어떤 용도로 발급받았고 그로 인해서 누가 들어가고 나갔는지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에 어제 가서 확인했더니 그게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80차례나 이 비정상적인 신호가 포착이 됐대요. 제가 거기 선관위에 있는 그 보안 담당 직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180번이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접속하면은 거기에 뭐 방화벽이든 어디에 걸릴 게 없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해킹을 시도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선관위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해킹 절대 안 당합니다라고 하는데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러면?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면은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나 이런 데는 국가 단위로 범죄를 하잖아요.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이 가장 그게 뭔지 아세요? 해킹이에요. 해킹으로 저 코인 훔쳐가고 해킹을 통해서 협박하고 그거에 버젓이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그거 챙겨가지고 지 와인 사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딸 명품백 사주고 그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쳐주지도 않는 거죠. 저 범죄자 집단 어떻게 제대로 된 국가가 국민들을 그냥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에 범죄를 저질러서 외화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봐야죠. 누가 180회나 중앙선관위 서버에 접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 해킹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왜 친북 정부냐면은 북한 관련돼서 뭔가 혐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조사할 생각을 안 해요. 감사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북한 동포고 뭐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이니까 잘못해도 우리가 두들겨 맞든 도발을 당하든 뭘 하든 군사 분계선을 거의 다 침범할 정도로 뭐 도로를 뚫든 뭘 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저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귀순한 사람을 판문점에서 넘겨줬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사형이잖아요.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슨 동물 같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그 비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막 뒷걸음질 치면서 북한에 안 끌려가려고 왜 사형수가 그 사형당하러 가기 전에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자기 발로 못 걸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수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서도 끌고 가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북한으로 가는 순간 사형당할 게 뻔하니까 그냥 자유대한민국을 믿고 귀순한 북한 주민이 그냥 불쌍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좌파의 잔인성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말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오히려 유엔 산하 기관이나 외국에서 오히려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북한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낙태당한 이야기 그 증언들 보면은요 정말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 김정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감싸고 그런 사람한테 800만 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고 마치 민주화가 민주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 동포고. 근데 저쪽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거지 북한 주민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에 오는데 육해공군 그 육사해사 공사를 통합한다라고 하니까 육군사관학교랑 거기를 그 졸업하신 전직 군인분들, 원로 군인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국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여기 와서 누가 차비를 줍니까? 뭐 김밥 한 줄을 줍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걱정돼서 내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 지켰는데 혹시 내 손주들이 그냥 북한 김정은한테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될까봐 걱정돼서 나온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때까지 전부 다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핵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때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들딸들이 군에 가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가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감히 도발할 생각을 못 하는데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군사력이 몇이다 숫자 장난하면 뭐합니까? 핵이 없는데. 우리 핵무장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한미동맹이 너무 약화돼가지고 복잡한 국제정세가 있기 때문에 핵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더라도 뭔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선거 얘기하다가 이제 국방 문제로 빠졌는데 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사전선거제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우겨서 사전선거제 유지하잖아요. 본투표 때 진짜 나라 구한다는 심정으로 본투표의 결집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민주당이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때 본투표 많이 안 할 줄 알고 계속해서 여유 부리는데 그래서 본투표 때 결집하니까 투표용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설렁설렁 하다가 이번에 꼬리가 딱 잡힌 거거든요. 이번에야말로 특검 저는 절대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보니까 너무 한심했었어요. 서버 관리도
한 10명 정도 직원이 앉아있는데 거기 뚫리면 우리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189군데 접속 해킹 시도 있었던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제대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를 밝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하고, 물론 이재명이 장악한 국정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정원하고 같이 대응했냐? 라고 했더니 중요 정보 몇 가지만 공유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서버가 털리는 건데요. 그것도 중앙선관위 서버인데요. 중앙선관위 서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 아닙니까? 테테랜드님이 꼬리 잡혀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느슨하게 대충 중앙선관위 감사하는 제도 대충 바꾸고 뭐 감사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도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특검을 통해서 다 구속해야 돼요. 다 문제되는 것들은 다 구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서울시 선관위 그 사무처장이랑 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구속될 것 같으니까 다 밑으로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중앙선관위로 미루고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떳떳하지 않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은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없어서 다 줄을 서 있는데 그 많은 월급을 받는 선관위 직원 다 합치면은 거의 뭐 선관위원까지 하면 10,000명이 될 거예요. 10,000명 넘는 그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은 3,000명이 넘고 그거 1년에 한 번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고 계속 우리가 기간을 유지하는 건데 그날도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락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볼 생각을 안 해. 네, 이거는 에린님이 그냥 빼박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이제 부정선거라고 이제 부실선거라는 말이 누가 얘기하는데 사전에 없는 말이래요. 그게 그럴 것 같아요. 부정선거는 있는 말이지만 부실선거라는 게 자기들이 부실선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됐죠. 오늘 민주당에서 추천한 교수조차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선거 폐지가 저는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제1 목표가 돼야 됩니다. 중국인 투표권 폐지 계속 때려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잊을만 하면 때려야 되는데 오늘 차진아 교수님께서 정말 헌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전선거 때 왜 선거운동을 해? 본투표 때는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는데 사전투표 때 선거운동하면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이건 자유로운 선거가 아니지. 그리고 왜 사전선거랑 본선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사이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한 의사가 왜곡되는 거야.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나. 이렇게 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관위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반이야. 딱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7월 7일 이 국민 입틀막법도 선관위 입틀막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선관위는 부정선거라는 말만 입에 올려도 무조건 징역 10년 감옥 가라 이렇게 법을 만든 거고 지금 이재명은 지가 지재판 없애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떳떳하면은 국민들이 자기가 똑바로 잘하고 일 잘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SNS에서 떠들수록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하면은 국민들이 잘한다, 집값 잘 잡았다, 안보 확실히 하는구나 얘기하겠죠. 집값도 잡고 안보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말 쓰면은 SNS에서 자동적으로 야 이거는 억까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집값 하나도 못 잡았죠. 안보 엉망이죠. 해외에서 수주하는 것마다 판판이 깨져. 저력을 보여줬다? 아니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에 국익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거기서 떨어졌으면은 우리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해서 필요한 사람들 경질하고 일 잘할 생각하고 이게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북한, 이란, 중국이랑 같은 편 먹으니까 자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북한, 중국 편이다 싶으면은 잠수함 납품하는데 그거 믿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였다면 이거 수주했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확실하게 한미동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같이 가면서 그냥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확실히 안보적으로 선을 긋고 중국이랑 교역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무슨 옛날에 무슨 조공 바치던 시대입니까 지금? 왜 중국에 왜 그렇게 자존심 굽혀가면서 굽신거려야 됩니까?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중국인 무비자 해가지고 오늘 공항에서 중국인들 우르르 밀려오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르르 그냥
줄 서라고 줄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질서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우르르르르 거기를 통과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도 있을 거고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담배 뻑뻑 피고 진짜 돈 쓸 만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 쫓아내겠는데 싶더라고요. 인해전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중국인들이 막 질서도 안 지키고 우르르르 통과되는데 와, 저게 국경이 뚫려있는 느낌 있죠. 저희가 통일할 수 있는데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분단체제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분단체제의 큰 원인이 중국이 제공했는데 뭐 실익 관점에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면은 눈치 보고, 중국은 그것도 하잖아요. 외국인이 중국 욕하면 자기들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가지고, 중국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은근히 막 신경 쓰여. 중국 공안이 있으면 트집 잡혀서 혹시 잡아가거나 하면은 우리 대사관이 뭐 도와줍니까? 제가 기사 중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가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뭐 발표도 안 하고 구해냈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중국인들 와가지고 투표권 다 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너 내 표 받으려면은 중국인들한테 잘해야 될걸? 여러분, 놀랍게도 이 중국인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여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중국 국적자예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돈을 벌러 왔든지 잠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추미애가 있는 그 경기도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아들, 딸들을 그 유치원 비용까지 다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북한식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북한식으로. 또 오늘 기사 중에 기가 막힌 기사가 많아서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 성과급, 우리가 기업의 성과급 받잖아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꽤 많으신데 이거 한번 제발 좀 보십시오.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받으래요. 왜 이거를 국가가 강제합니까? 국가가 뭔데요? 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안보를 챙기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성과급 열심히 일하는데 지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 그러면은 그 지역화폐 관련된 받은 거는 어디다 소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일자리도 없고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정권을 잃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그냥 장사가 잘 되는 척 하려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민주당 지지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분들 지금 환율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노동권도 어느 정도 보장은 돼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노동법 공부 많이 했어요. 노동상법에서 저 사법고시 하려고 하면 노동법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근데 그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뺏는 게 되는 거고요. 기업의 창의를 막게 되고 기업의 투자를 막게 되고, 기업이 해외로 떠나버리면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적게 되고 우리나라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선진 외국들이 다 노동 유연성 입에 거품을 물겠습니까? 왜 텍사스의 오스틴 이런데 수백조 되는 회사들이 다 몰리겠어요? 거기는 해고가 자유롭고 규제가 없고 세금이 과하지 않아요. 규제가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면은 기업 보고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니네 공장을 뭐 광주에 지어라, 더더군다나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는데, 부지가 결정 안 돼 있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명백한 직권남용이에요. 부지도 없어, 물도 없어,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 그리고 군부대인데 군부대를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하는데 보니까 5년 1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 이전하는데 어디가 있어야지 이전을 하죠. 군사적인 작전 이런 것들이나 군사적인 체계는 우리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우리 이사침 센터 해가지고 저 탱크 실어서 그냥 탱커나 곡사포 같은 거 실어가지고 그냥 어디로 군부대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전투기도 이사침 센터로 실을 거예요? 이게 지금 부지를 강제 수용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 자체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재명이 압박하지 않고 이재명이 강압하지 않았다면 옮길 의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절대 삽 못 떠요. 절대 삽 못 뜬다니까요. 어떻게 떠요? 수용 절차를 뭐 대충 합니까? 지금 수용한다고 하면은 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건데요? 국민청원 탄핵이 실효성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활동하면서 이 정부 기관의 의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자료도 더 잘 내요. 그리고 기관들도 정부들도 좀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공무원들도 느낀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쇼를 하고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주가 지수 높다라고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모든 지역을 석권할 것처럼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 패배론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보궐선거에 있었던데 우리 의석수가 줄어들었다가 110석이 됐어요. 110석이면은 개헌 저지선도 지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도 이거 이러다가 이재명한테 부역하다가 나도 감옥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수사기관부터 시작해서 부당한 지시 다 적어놓을 거라고 봐요. 지금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정성호 장관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왜 그만두려고 하겠습니까? 뒤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공소 취소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재명 공소 취소급이랑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제로 옮기는 부분은 부지가 어느 정도 한 번도 물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본인도 쫄리니까 자꾸, 왜 쫀 사람은 자꾸 자기 방어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게 범죄다 싶으면 자꾸 자기 변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권유했다, 유인했다, 이런 자꾸 표현을 써요. 권유랑 강요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가 차이냐, 상대방이 권유를 받고도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고 갑한테 하는 게 그거는 권유인 거고, 을한테 하는 권유는 강요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삼성전자한테 얘기하는 거, 삼성전자가 을이지 갑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국민들 보라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 미치려고 90도로 인사하면 뭐합니까? 아니, 일진이 피해 학생한테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하고 90도로 인사한다고 해서 그 피해 학생이 갑자기 일진이 안 무섭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리가 없는 것이 부지가 선정 안 돼 있는 게 이번에 그 강제 수용하는 부분이 직권남용의 결정적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관련된 게 내놓으면은 민주당도 나중에 지금 친명계랑 친청계랑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현주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상한 동영상을 만든 것도 지금 보도가 났었는데 그게 오늘 속보 뜬 거 보니까 민주당 당원이래요. 그죠?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저기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논리도 가다듬고 우리들끼리 그런 생각도 공유하고 주변에 알리면서 이벤트도 되고, 저는 정말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실제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저쪽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때 특검 계속 발의하고, 그죠? 탄핵 계속하면서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의석수가 모자라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선거에서 이겨서 그런 구도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지지율과 우리 국민의 목소리로서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7월 7일 입틀막법 관련해서 집단소송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을 거거든요. 이재명 탄핵 관련된 탄원서 서명과 제 입틀막법 그거는 좀 같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국 변호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것도 실효성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많이 판단할수록 자기들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7월 7일 입팀합부처럼 누가 보더라도 차진아 교수님 같은 분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헌법에 합치된다라고 하면 이제 위헌될 법안이 없는 거죠. 다 합헌이지. 그럼 헌법재판소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하겠다는 분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제가 그 서명 받는 절차가 원래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직접 서명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얼마나 좀 번거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서명하면 자동으로 우리 애국 변호사한테 위임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어차피 그 변호사들이 직접 손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 위해서 비용 없이 내가 앞장서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겠다. 그리고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그 많은 분이 참여하셔도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내는 자료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잘 할 테니까 참여해서 같이 싸우자고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결속력도 커지고, 저는 오히려 그렇던데요. 7월 7일 이후에 저는 스레드 더 재밌던데요. 인스타랑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우파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걸리게 재치 있게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그거 보다가 요새 거의 늦게 자다가 불면증 걸리겠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킥킥대면서 웃다 보니까 맨날 12시 요새 좀 넘어서 자거든요. 근데 이재명 탄핵이 지금 49만 5천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스레드 댓글도 그전보다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해서 때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옛날에 사고 쳤던 거 다 찾아와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잘 찾나 모르겠어요. 다 찾아서 올려놓고 뭐라고 할 뻔 이렇게도 올리시고, 뭐 재치 있는 글이 너무 많고, 오히려 민주당은 저 친명계랑 친청계 지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글이 좀 더 줄은 느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아차 싶을 것 같아요. 나는 7월 7일 그 위헌적인 입퇴방법을 통해서 자유우파가 더 결집하고 글은 더 머리 좋게 다 더 잘 쓰고, 그리고 반면에 좌파들은 지들끼리 싸운다고 지들끼리 신고하고. 옛날에 제가 되게 얄밉게 생각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은데, 뭐 사법 뭐 바로 세우기인가 뭐 해서 사생이라는 민주당 단체 그게 있는데, 사생에서 이성윤 의원인가를 고소했다는 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벌써 내가 눈이 침침한가 하면서 제가 다시 봤다니까요. 왜냐면 사생은 민주당 관련해서 맨날 뭔가 사주받아서 고발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매번 국민의힘 관련된 거 고발하고, 뭐 솔직히 우파에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사생 고발은 그냥 기본이거든요. 고발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고발 원툴이에요. 계속 고발만 하는 단체인데, 그것도 거기 한 분 정도만 계속 나와서 계속 하는 데인데 민주당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죠. 예. 저보고 스레드 답글을 제가 직접 다느냐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직접 다는 거 맞습니다. 예, 제가 직접 다는 거 맞고요. 그냥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달진 않고 저도 눈으로만 보고 있다가 좀 세상에 고수는 많다고, 이 스레드를 왜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답글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그래서 저도 보다 보면은 생각나면은 직접 달고, 아니면은 저도 이제 보기만 보다가 이성윤 고발당했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괜찮네요.